안녕하십니까. 신한자산에서 주식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돈버는TV 신한자산운용 채널에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룹 사인 신한금융투자의 박석중 파트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본 국내 주식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뭐 존칭을 써서 얘기하니까 상당히 어색하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오늘 방송은 자의가 아니라 이사님의 강요로 끌려 나온 방송인데 사실 이게 박 의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듣고 싶었는데 워낙 너무 바쁘시고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이 방송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좀 어렵게 모셨으니까 오늘은 좀 진행을 좀 다르게 방송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박 의원님 평상시에 저랑 세미나 할 때처럼 그냥 정말 편하게.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희 신한자산 채널은 다 가능합니다. 알아서 다 잘라주실 거죠? 네네, 다 편집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러니까 편한 가운데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애낄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하게 해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 의원님이 사실은 이제 글로벌 쪽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공이시잖아요. 근데 글로벌 관점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글로벌 관점에서 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을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시장보다는 국내 주식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본이 없는 방송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강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거의 뭐 제가 말할 기회가 많지 않고 또 저희 이 글로벌 주식 전략 파트 안에 이제 국내 주식 담당자가 있어서 제가 말을 아꼈던 것들인데 뭐 사실 이사님은 제가 뭐 수년째 뵈면서 국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의논하고 저도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 뭐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한 자리라면 얼마든지 제 생각을 전해드리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 상반기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하반기 전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박 의원님한테. 상반기 시장은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1,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올해 1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특히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시장에 강한 상승장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2, 4분기는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적어도 2, 4분기는 백신이 보급이 되면서 그렇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들면서 사실은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주가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는 거죠. 3분기로 접어들면서 이게 까리해진 거예요. 예. 왜냐하면 7월달, 8월달 들어서면서 맨날 상반기 때 얘기했던 금리 인상, 테이퍼링, 그다음에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쏙 들어갔죠. 예. 아니 뭐 5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미국 CPI가 발표되자마자 금리는 오히려 더 빠졌고요.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2%를 넘는다고 하더니만 지금은 1.2%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테이퍼링을 해갖고 금리 인상을 금방이라도 할 것처럼 했지만 경기 지표들이 6월달, 7월달 되면서 꼭지를 찍고 빠지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대비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더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3분기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물론 고민이고 제가 기관 투자자들 만나면서 운영 계획이라든지 뭐 하반기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박 의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상반기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저보다 더 잘해주셔서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상반기는 마음이 편했어요. 상반기 저희가 걱정했던 건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와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것들을 미국 장기물 금리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두려움을 떨었지만 결국은 성장과 금리의 시속 게임에서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스트롱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펀더멘탈의 강력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하반기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전망을 저도 그렇고요. 월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우스들이 뭘 논의했냐면 테이퍼링 언제 하지? 그렇죠. 네, 네. 8월, 10월, 12월 내년에 대한 논의를 했었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이죠. 근데 제가 시장에 강조드리는 게 어떤 위기가 얼만큼 커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답을 드리냐면 그 리스크를 맞는 구간의 주가의 높이가 어디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델타 변이가 진행되는 구간이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도 상실되는 구간이었고 그게 이제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가도 사상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저희가 맞았던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요즘 만나는 매니저분마다 석준 씨 뭐 봐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정 정책이 워낙에 중요한 변수인데 미국이 지금 부채 한도 협상부터 막히면서 지금 채권 발행을 못해요. 그럼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채권 발행 물량도 없으니까 수급 관점에서 살 수급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더 하락하게 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장세가 지금 현재 와서 불확실성을 겪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는 과정 내에서는 리스크를 바라볼 때 이사님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해석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이냐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가 정말 추세를 부러뜨릴 변수냐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델타 변이와 그리고 미국의 재정이나 경기 모멘텀을 이 두 가지 그림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위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경기는 모멘텀이 아니라 추세로 보면 뭐 한국의 내년도 이익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글로벌리 후내년까지 이익은 증액 관점의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의 7, 8월이 변곡점이라고. 근데 변곡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위인지 아래인지. 근데 저는 적어도 펀더멘탈은 위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월, 10월에는 장애 컬러나 시장의 위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뭐 이사님도 큰 자금 운용하시니까 저희는 한두 달 보고 주식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연말로 가면 또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시장이 편하지가 않거든요. 연말에 뭘 고민해야 되냐? 뭐 제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연말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금리, 그렇죠. 통화 정책, 물가, 재정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수요 회복들이 금리를 끌고 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2분기 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플레나 금리에 걱정했던 부분들이 3분기 때 살짝 쉬어가는 국면을 거치고 4분기 때 재차 다시 2분기 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그게 이사님 그 지난 사이클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에 대한 논의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지금부터는 실적이 계속 올라오는 구간에서 금리가 올라오면 시장이 부러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두 개의 밸런스, 시소의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예전에 답습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시 이제 반복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장세가 올해 3월의 시장이 비합리적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7, 8월의 불확실성이 그런 것들이고 한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 전 그런 것 같아요. 경기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회복되는 구간에서도 그렇고 확장의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도 시장은 항상 갖가지 두려움과 공포에 안 떨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공포에 떨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요즘에는 하루 7%, 8% 폭락도 경험하시던 분들이 이제 1%, 2%의 하락에 너무나 예민해지시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용기 있게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너무 용기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사님한테도 여쭤볼 게 있는데 방송이긴 하지만 제가 항상 이제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사님의 생각과 네. 그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저랑 온도차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게을러서
타사 보고서를 잘 안 읽어봐서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뭐 주로 이제 뭐 섹터나 종목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하지만 이 박연이 하고 있는 그런 파트 뭐 국내 주식 파트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많이 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적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쭉 올라왔어요. 그렇죠. 특히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YOY 그로스가 거의 50% 이상이에요. 왜냐면 전년에 기저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하반기는 YOY 기저효과가 살짝 둔화되는 국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점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타겟 프라이스를 정하는 것도 쉬운데 이금은 기울기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수 전망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위아래가 막혀 있다고 보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달 제가 운영 보고를 쓰면서 한번 봤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월봉 기준으로 월 단위 기준으로 매월 양봉이었어요. 매월 월 기준으로 플러스였다는 거죠. 그게 7월 달에 딱 한 달 2.89%가 빠졌던 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7월 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박 의원 얘기대로 7, 8월 달이 만약에 진짜 변곡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7, 8월 달이 진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